당신 의처증 있어? 아프면 병원에 가. 결혼 생활 20년. 저는 그 세월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엄마라는 위치, 아내라는 위치,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저만 인내하고 참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팔아 저 몰래 돈을 빌리고 급기야 영혼을 갈아 지켜온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 날려버린 백수 남편에게 돌아온 건 잔인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던 인생의 잔혹한 진리, 46에 당당히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 46 이진아입니다. 위로 언니가 둘 있는 딸 셋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요. 부모님은 막내딸이라고 유난히 저를 예뻐하셨어요. 언니들이 혼날 때도 저는 늘 슬쩍 빠져나갈 수 있었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막내는 인형 같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큰 풍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면서도 늘 밝은 분이셨지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다 같이 외식을 하던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세상 모든 가정이 다 우리 집처럼 화목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거쳐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로 입사해서 매일 전표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는 일을 했는데 업무는 단순했지만 또래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수다 떠는 재미로 출근하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영업팀 직원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첫인상부터 참 남달랐습니다. 큰 키에 말끔한 정장 차림,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회사 안에서도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보는 눈이 그리도 없었는지 겉만 번지르르한 그 모습이 지옥으로 가는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그 시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20대였던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유독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슬쩍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고 야근하는 날이면 집 앞까지 매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선배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제 손을 잡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랑 만나볼래? 잘해줄 자신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야무지게 생겼네. 얘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에 시집가는 줄로만 굳게 믿었으니까요. 25되던 해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형편껏 돈을 보태주셨고 저희 부부는 거기에 약간의 대출을 더해 인천에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당시 어린 신혼부부였던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더 넓은 집으로 가자.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눈부신 미래를 그렸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짓말처럼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임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 제 배에 손을 얹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진짜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그러더라. 6주래.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여보,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이듬해 제 나이 26에 첫째 아들 하빈이를 낳았습니다. 그 작은 핏덩이를 품에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커리어를 중단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매일매일 눈부시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는 기쁨이 그 아쉬움을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아이를 안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오늘 엄마 말 잘 들었어? 비록 작은 아파트에 대출까지 껴안고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주말이면 아기띠를 메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그 시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했던 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둘째를 임신했고 그저 더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 수빈이가 태어나고 저희 집은 늘 아이들 웃음소리로 북적였습니다. 2살 터울의 형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형이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그 작은 손짓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가끔 늦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빈이가 5살, 둘째 수빈이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슬그머니 수저를 내려놓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나 회사 그만두려고. 아버지랑 같이 사업해보려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사업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예전부터 준비하시던 게 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대. 나더러 같이 하자고 하시네. 여보, 우리 애들이 둘이야. 이제 막 커가는 애들 둘을 두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저는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이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거실에는 시부모님이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얘야, 앉아봐라.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뒤 봐주고 같이 사업 좀 시작해보겠다는데 내 남편이 사업해서 한번 크게 일어서 보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뭘 그렇게 앞길을 막고 나서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애들 생각해서 여자가 기가 그렇게 세서야 어디 남편 앞길이 트이겠어? 그리고 주석이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정리하면 꽤 될 텐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돈이야. 지 돈으로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왜 막아? 옆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도 묵직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군소리 말고 내조나 잘해라. 어디서 여자가 남자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친정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또 며느리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게 당연하다는 듯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봐, 부모님도 다 괜찮다잖아. 당신도 이제 마음 편히 가져.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볼게. 여보, 정말 괜찮은 거지? 애들 봐서라도 무리한 건 안 하는 거지? 걱정 마, 아버지가 다 알아보셨대.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게 될 거야. 그날 밤 잠든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이 하신다는데 설마 큰 문제야 있겠어. 가족끼리 도와가면서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침묵과 굴복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아내, 시댁 어른들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며느리. 그게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정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마지막 출근 날 남편은 홀가분한 얼굴로 양복을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진짜 내 사업을 하는 거야. 저는 그 홀가분한 표정 뒤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웃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아, 이 손짓.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늘 먼저 이렇게 다정한 척을 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뻔한 패턴이었어요. 여보, 나 사실 요즘 거래처 결제가 좀 묶였어. 잠깐만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당신 통장에 있는 거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채워 넣을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아이들 앞으로 매달 조금씩 넣어두던 적금 500만 원. 그리고 제가 결혼 후 몇 년에 걸쳐 한 푼, 두 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아둔 생활비 비상금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그거 아이들 것도 섞여 있고 내가 정말 오래 모아둔 거야. 사업 자금으로 쓰려면 따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금방이야. 한 달이면 돼. 내가 안 갚는데? 그거 조금 가지고 대출 받으면 이자가 더 아깝잖아. 사업 초반엔 원래 이런 일이 좀 있어. 당신은 어떻게 남편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은 도리어 제가 의심하는 것 자체를 서운해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당신도 참 사업이 어떤 건지 알잖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섭섭한 척까지 해댔습니다. 결국 저는 그 피 같은 2천만 원을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건네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불길한 느낌이었을 뿐인데 그 돈이 다시는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돈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곧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 사이 아이들 유치원비가 밀렸고 카드값이 연체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고요. 저는 친정에서 아이들 용돈으로 보태주셨던 돈까지 전부 꺼냈으며 겨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큰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아야, 너 혹시 알고 있어? 제부가 우리 집 다녀간 거. 응? 언니네를? 왜? 내 형부한테 따로 연락해서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빌려갔어. 너희 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면서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제 언니 집에 가서 저 몰래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해가며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우리 언니 집에 가서 나 몰래 돈을 빌려? 그것도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아니, 그걸 벌써 말했어? 처형도 참 입이 가볍네. 가족끼리 힘들면 돈 좀 빌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안 갚는데? 뭐, 입이 가벼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찾아갔냐고 묻는 거잖아. 나한테는 철저히 숨기면서 형부한테는 따로 연락을 해? 당신한테 말하면 또 이렇게 난리 칠 거잖아.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런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참 피곤하게 하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도리어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억울하고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다행히 한 달 후 언니네 돈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언니 쪽에도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고 제 오래된 친구들 몇 측에도 이미 손을 벌린 뒤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핑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다 갚아. 내가 떼먹을 것도 아니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작게만 해? 세상을 좀 크고 넓게 좀 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에게는 그게 그저 잠깐 빌리는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얼굴을 볼 때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서 주변 소중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마음속에 무겁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저희 집 살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번 거래만 잘 마무리되면 다 해결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당장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위태로웠던 시아버지와의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서서히 우리 가족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래처 문제라더니 그 다음엔 파트너가 갑자기 발을 뺐다더니 마지막엔 시장이 안 좋다는 비겁한 핑계만 늘어놓았지요. 그렇게 남편의 퇴직금에 제 피 같은 비상금 2,000만 원까지 흔적도 없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업이 망하고 나서도 남편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시 알아볼 생각은 않고 이 사업 저 사업을 기웃거리며 지인들한테 이번엔 진짜 대박 아이템이라며 투자를 끌어모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그것마저 흐지부지 되면서 남편은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본격적으로 빈둥거리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먹을 것 입을 것 학원비에 돈 들어갈 곳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쥐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더 큰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엔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겨우 재워놓고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 아침을 챙겨서 학교로 보내고 나면 두어 시간 간신히 눈을 붙였다가 오후엔 다시 마트 파트타임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대로 된 잠을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던 큰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친구 아빠들은 다 회사 간대. 아빠는 지금 새로운 일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그럼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 바쁘지도 않잖아. 그 순진한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속으로 시커멓게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쾅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의 말에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변해버린 건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던 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알바 시간을 겨우 쪼개 가까스로 운동장으로 달려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아 아이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응원하고 있더군요. 저는 홀로 구석에 서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그제야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작고 짠한 웃음이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후벼 파던지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운동회였는데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멍하니 구경이나 하라고? 나 바쁜 사람이야. 아버지가 와서 응원해 주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아이고, 다 큰 애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 당신은 왜 매사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냉정한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소용없다는 걸 그 즈음엔 저도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시작부터 부엌에 박혀 전을 부치고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거실에 다 같이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저만 쏙 빠진 채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며 은근히 저를 따돌렸습니다. 제가 음식을 다 내려놓고 겨우 자리에 앉으려 하면 시누이가 옳게 국물이 좀 더 있으면 좋겠네 하며 슬쩍 제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었지만 그 비열한 무시들이 쌓이니 칼보다 더 깊이 가슴을 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이 아들이자 장남인 남편 쪽으로 홀랑 넘어갈까봐 며느리인 저를 견제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재산에 손가락 하나 댈 생각조차 없었는데 탐욕의 눈이 먼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명절이 다 끝나고 겨우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제 등 뒤에 대고 가시 돋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얘야, 너는 애들 단속을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애들이 저렇게 기가 죽어 있니? 내 남편이 밖에서 길을 못 펴고 저러고 도는 것도 다 내 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허벅지 안쪽을 손톱으로 꼭 눌러 피가 나도록 참아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명절 내내 눈치를 보았고 그 기죽어 눈치 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게 시댁 식구들의 구박보다 몇백 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면 매달 처참한 마이너스였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하나씩 끊어야 했고 겨울 외투도 작년에 입던 작아진 옷을 그대로 입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곧 대박 날 테니 기다려라라는 말만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눈에 밟히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낙인이,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받을 상처가, 그리고 제 실패한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련하게 참고 또 참으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차를 두고 외출한 날이었어요. 차 안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에 잠깐 청소나 해두어야겠다 싶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발민 매트를 털어내고 뒷좌석에 굴러다니던 과자 봉지를 주워 담다가 마지막으로 앞 좌석 콘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낯선 핸드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공기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집으로 들고 들어와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기가 무섭게 알림음이 연달아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비밀번호 잠금조차 걸려있지 않은 폰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어요. 메시지 목록을 여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고작 1초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차마 제 눈으로 직접 읽고도 믿을 수 없는 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오간 메시지들이 날짜 별로 차곡차곡 쌓여 있더군요. 차라리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핏기가 가시는 손으로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낯익은 이름들이 제 눈에 콕 박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제 지인들과 나눈 대화방이었습니다. 그 대화들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나눈 대화들도 있었어요. 차마 멋지 않는 숨을 몰아쉬며 내용을 열어보니 아내가 급하게 쓸 돈이 좀 생겼는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팔아가며 저 몰래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다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가끔 친구들이 제게 연락해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은 없지? 하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왔는지 온전히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응, 나 잘 지내 하고 바보처럼 웃으며 대답했었는데 그 고마운 친구들은 이미 제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돈을 뜯긴 상태였던 겁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핸드폰을 남편의 얼굴 앞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 당신 맞지?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는 형이 차에 잠깐 두고 간 건데 당신은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난리야? 아는 형 거라고? 그럼 그 아는 형이 내 친구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 안에 여자랑 나눈 대화는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의처증 있어? 아프면 병원에 가. 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고 의심해?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몰아갔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온몸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 따지고 싸우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다시 따져 물을까봐 겁이 난 건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있는 그대로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어머님 아들 좀 말려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이냐고 울부짖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차분히 다 들으시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말은 저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얘야, 남자가 살다 보면 바깥 바람 좀 쐴 수도 있는 거고 사업하다 보면 주변에 아쉬운 소리에서 돈 좀 빌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 몰래 핸드폰이나 뒤지며 집안 시끄럽게 싸우려 드냐? 내가 집에서 남편 대접을 제대로 했어 봐라. 뭐가 아쉬워서 밖으로 돌겠니? 다 내 탓이야. 애들 봐서라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멀어지는 정신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내 탓이라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이 귓속에서 지옥처럼 맴돌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새벽에 쓰러지듯 일을 끝내고 들어와 잠깐 눈만 붙인 채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온종일 알바를 뛰고 남편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게 죄인 걸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저 몰래 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그게 다 제 내조 부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사건 이후로 남편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의심하거나 추궁하려 들면 어김없이 당신 정신과 가봐라. 의처증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왜 맨날 죄 없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냐? 라며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한결같았습니다. 철저하게 남편 편에 서서 저를 예민하고 기가 세서 남편 기죽이는 며느리로 완전히 굳혀갔습니다. 그 비참한 무렵부터 저는 제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남편을 벼랑 끝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걸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전형적인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늪 같은 함정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던 겁니다.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흑백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미련하게 참아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 서글픈 말만 주문처럼 되뇌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변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밖으로만 돌며 이번엔 진짜 된다, 대박이다라는 철없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여전히 새벽 식당 알바와 오후 마트 파트타임을 병행하며 새 식구의 생계를 온전히 혼자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대출 광고 우편물인가 싶어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의 도움으로 작은 대출을 끼고 샀던 집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피땀 흘려 악착같이 일해가며 겨우 부어온 제 영혼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야? 그거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확실한 투자를 알아냈어.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정말 판이 달라. 나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믿어봐. 당신이 그 말을 나한테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해? 당신한테 말하면 또 덮어놓고 지금처럼 반대부터 할 거잖아. 이번엔 진짜라니까? 금방 대박 내서 돈 벌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끄는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매달 날아올 대출 이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데 눈물이 눈앞을 가리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몸이 부서져라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지켜온 내 집이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과 누울 그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예상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한 손실로 돌아왔고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남은 채 남편의 손에서 그 큰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이자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해 가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큰아이 하빈이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전국 상위권 대학 진학을 장담할 정도로 참 똑똑하고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자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제가 이 지옥 같은 세월을 버텨온 유일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방을 내려놓은 큰 아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여기 잠깐 앉아봐.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대학 안 가려고.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빈아. 선생님들도 내 성적이면 다 된다고 하시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공부만 해. 엄마, 나 대기업 생산직 합격했어. 졸업하면 바로 출근해서 돈 벌 수 있어. 하빈아. 엄마, 제발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서 울지 마. 나 엄마 힘든 거 다 듣고 보고 알고 자랐어. 아빠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평생 눈물 흘리고 사는 거 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야. 나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손으로 엄마 지켜주고 싶어. 앞으로 돈은 내가 돈 벌 테니까 제발 아빠랑 이혼해. 엄마 인생 살아, 이제.
도대체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큰 걸까요? 부모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커온 내 아들.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고 상처 속에서 커온 제 아들. 아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핑 돌며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녀석이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생각을 치열하게 했을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던 둘째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형 옆에 나란히 앉더니 조용히 형의 손과 제 손을 마주 잡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어도 돼. 우리 진짜 다 컸어.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 엄마. 내가 대신 형 목까지 더 열심히 공부할게. 꼭 성공해서 엄마랑 형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두 아들의 단단한 손을 마주 잡고 저는 밤새도록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이 지경으로 망쳐놓았다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바르고 든든하게 자라준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서글픈 가을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마음속에서 당당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제 인생에 다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을 이제는 내 손으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그날 밤 자식들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운 탓에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제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상한 고요함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위태롭게 흔들리던 마음의 추가, 마침내 한쪽으로 굳건히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5 나이에 이 집에 시집와서 46이 되도록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된 속 얘기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봐, 나 하나 때문에 늙으신 부모님 마음고생 시켜드릴까봐 나만 혼자 꾹 참고 감당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언니들, 형부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 내색은 전혀 안 하셨지만 제 생일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 생일 때마다 잊지 않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한 벌 사라며 부모님은 꼭 제 손에 큰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친정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조카들 손에 그 아이들 나이에 맞지 않게 항상 용돈을 과할 정도로 넉넉히 챙겨주던 언니들과 형부들이었습니다. 다 압니다. 그게 다 저를 위한 돈이었다는 걸요. 그저 안쓰러운 딸이, 동생이, 처제가 조금만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지난 20년간 저 몰래 친정에 돈을 더 빌렸다는 것쯤은 그분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 고마운 가족들의 배려와 인내의 끝이 결국 제 이혼이라는 비극이고 싶지 않아서요. 비록 그 미련한 버팀이 제 가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요. 제 이기심에 미련한 침묵이 지난 날 제 가정뿐만 아니라 소중한 친정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끝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파옵니다. 버스를 타고 늘 익숙했던 친정집 골목 앞에 내렸을 때 어쩐지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대문 앞에 서니 도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거리며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이내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대뜸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며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많이 아픈 거야? 그 따뜻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문턱을 제대로 딛기도 전에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다독이며 거실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제 곁에 나란히 앉으셨어요.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던 아버지도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모습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응? 진아야, 엄마한테 다 말해봐. 엄마의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제 굳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아 그저 울기만 했는데 가슴속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이어진 남편의 숱한 사업 실패들, 제 이름을 팔아가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 행각, 핸드폰 속에서 발견된 추잡한 기록,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당해온 수모와 잔인한 따돌림,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담보로 한도 끝까지 받아버린 대출까지요. 제 20년치 이야기가 한꺼번에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눈물로 들어주셨지요.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의 눈가 역시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을 만큼 단단하셨던 분인데 그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가여운 우리 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 귀한 막내딸을 그 몹쓸 집에서 그렇게 시들게 만들었다니. 엄마가 저를 품에 와락 꼭 껴안으셨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니 그리운 엄마 냄새가 났어요. 아주 어릴 적 아무 걱정 없이 엄마 옆에 누워 잠들던 그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진아야. 이 엄마 아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절대 세상에서 굶기지 않는다. 이제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려 하지 마, 진아야. 아버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제 남편에 대한 속마음을 담담히 드러내셨습니다. 진작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내가 통 내색을 안 하니까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지. 우리 딸 마음이 다 헤집어지고 내가 가족들 살리겠다고 새벽 식당 일에 마트 일까지 하며 힘들게 살아온 걸 부모가 돼서 왜 모르겠니? 그저 내가 버티다 못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고 남편이 미워도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사는구나 싶어 틈틈이 힘들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자 마음 먹고 있었다. 내 엄마랑 아빠가 그 세월 동안 너를 보며 얼마나 속으로 마음 아파했는지 아니? 이제 더는 우리 귀한 딸 시달리게 놔두지 않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큰언니와 작은언니 그리고 형부들까지 하나둘 친정집으로 모였어요. 다들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진아야, 내 뒤엔 우리가 있잖아. 법적인 소송 비용이든 뭐든 우리가 전적으로 다 도울 테니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빈이, 수빈이 생각만 해. 에휴, 그 어린애들 두고 무슨 고생인지. 내가 그 자식 결혼하자마자 우리한테까지 와서 나 몰래 돈 빌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잘 정리할 것만 생각해. 맞아, 진아야. 사실 내가 진작 헤어졌으면 싶다가도 우리 조카들 생각하면 대놓고 말할 수도 없어서
참 미안했어. 이제부터 너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 아니야. 내 형부들도 언니들도 다 같이 힘 합쳐서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 저는 그날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친정이라는 커다란 방패가 지난 20년 내내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라고만 생각하며 외딴 섬에서 외롭게 싸워왔는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미련하게 스스로 혼자의 길을 자처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지쳐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불꽃 같은 무언가가 단단하게 생겨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겁이 싹 사라진 자리에 오직 자식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가득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집 문을 나서던 그날 저녁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딜 이렇게 싸돌아다녀? 밥은?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제 몸에 각인된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 오늘 힘들어.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 대신 가슴 한편이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핸드폰 사진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기록들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언니들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내역도 다시 확인한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재산 분할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50다 돼서 무슨 이혼 타령이냐고. 당신 애들 생각은 안 해? 그게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애들이 아프면 같이 병원을 한번 가봤어? 애들이랑 목욕탕 한번 가서 서로 때를 한번 밀어줘 봤어? 그 흔한 가족 여행도 놀이공원 한번 안 가준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당신 하빈이 대학 포기하고 취업했다는 사실 알아? 뭐? 대학을 왜 안 가? 취업? 어디로?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이 취업을 했는지 대학을 왜 포기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당신 외도에 나 몰래 집 담보대출에 투자한다고 내 이름 팔고 다닌 거 증거 다 있어. 나 변호사 선임했어. 더 이상 당신 협박 안 통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차갑고 단단하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아버지인 남편을 내쫓겠다고? 너 이제 보니 아주 못됐구나. 어디서 감히 이혼 서류를 내밀어. 어머님 자식 귀한 줄 아시면서 남의 자식 귀한 거 아셔야죠. 20년 동안 아들 저렇게 만드신 데가 이제 어머님이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여태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는 무능하고 아내 귀한 줄 모르고
바깥으로 도는 남편, 제 지인들에게 돈 뜯어내고 자식 미래까지 발목 잡은 어머님 아들. 이제 어머님이 데려가셔서 평생 끼고 사세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아니 얘야, 진아야.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애들도 있고 이 시어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제발 이혼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그 사이 시세가 4억 원으로 올라 있었고 채무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재산 분할해서 제 권리를 온전히 찾아왔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둘째한테는 학교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미안했는데 아들은 엄마 나 괜찮아. 금방 적응해 하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셋이 새 살림을 시작한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들어오면서 치킨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기념으로 치킨 먹자. 작은 거실에 셋이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던 그 저녁이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언제까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롯이 저만의 자격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춤했는데 교실 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생계를 떠안게 된 분, 자식 다 키우고 새로 시작하려는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지쳐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은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언니,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밤에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졸음을 쫓으며 교재를 펼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저를 위한 공부였으니까요. 가끔 휴무인 날에는 두 아들과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삼겹살 가득 올린 불판 앞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큰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셋이 이렇게 먹는 거 나 진짜 좋아.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아서 행복해. 엄마도 지금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 제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라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참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남은 삶을 내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아직도 두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완벽한 인생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늦게 핀 꽃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향기는 늦게 피어난 꽃이 더 짙다고 하니까요.
저와 같은 아픔 속에서 오늘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계실 모든 분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청춘은 안단테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